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희 시댁 집안은 대가족이라 매번 시끌벅적하고 한 번 모이면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모도 정말 대단한 게 아들만 6을 줄줄이 낳았어요. 과거에는 아들만 6이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었다며 시댁에 모일 때마다 항상 안주거리 삼아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남편 아래로 5 형제들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모두들 제 짝을 찾아 하나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느새 제 밑으로는 5 동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라 항상 행사가 있게 된다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편이고 한 번 모이는 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아는 서방님들은 큰 불만 없이 잘 따라와 주었어요. 동서들도 딱히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큰 집인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지불했었죠. 저희 부부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5 동서 내외들에게도 계절 과일을 아낌없이 보내주고 있었죠. 저희가 아래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로 신경 써 주었어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그만큼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소통이 잘 돼서 그런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모이게 되면 서로 웃으면서 좋게 지나갔었죠. 시댁에서 6 형제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 쉽지 않아 명절 외에는 거의 간단한 통화 정도로 서로의 안부만 물었었는데 올해는 좀 신경 쓸 일이 많아 시댁에 모이게 되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사소한 마찰이 서로의 감정을 건들게 되었고 5 동서들이 저를 따돌리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죠. 그동안 서로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나가면 됐었는데 한 번 틀어진 관계는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과 서방님들은 서로 불만이 있거나 대화가 잘 안 통할 때 술 한잔하면 끝나는데 저와 5 동서들과의 사이는 생각보다 상당히 민감했었고 좀처럼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저에게 조금씩 불만들이 쌓여왔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두고 서로가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동서들과 문제가 생긴 건 설날이 지난 이후 시모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큰 고비를 넘길 수는 있었지만 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은 많이 어려울 거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자 신경 쓸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동서들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툭 튀어나와 놀란 얼굴로 동서들을 쳐다봤어요. 그 이유는 다들 능력들이 좋아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며 여자치고는 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고스펙 동서들이라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뇌출혈로 1달 정도 경과를 지켜보면서 입원을 해야 된다는 말에 둘째 동서로 시작된 불만이 막내 동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서들의 태도에 시부도 많이 놀란 눈치였고 남편도 당황스러워 하길래 제가 동서들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무리 서로 많이 익숙해졌다 해도 시모가 입원해서 아직 눈도 못 뜨고 계셨는데 앞에다 대고 불만을 꺼낸 둘째 동서를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크게 잘못한 건 없잖아요. 연초라 얼마나 바쁜데요.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회사에서 병원까지 오는데 차도 많이 막혔고 다음날 해야 될 일들도 밀려버렸다고요. 한 달간 입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시면 안 되겠냐고 아버님께 여쭤본 건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동서가 바쁜 건 이해하겠지만 어머님이 방금 수술실에서 나오셔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집으로 옮기면 안 되겠냐는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아버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동서도 알면서 그래? 둘째 동서만 그랬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둘째 밑으로 왜 다들 똑같이 한마디씩 하는 거야?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으셨겠어?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건데 왜 그걸 불만 삼는 거야? 좋은 회사에 다니려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건 가족 일이잖아. 평소에 잘 지내는 것보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내가 언제 동서들한테 심각하게 얘기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런데 오늘만큼은 동서들이 너무 지나쳤다 생각해서 따로 부르게 된 거야. 서로 많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럼 저희한테 오는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어머님도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겠지만 일로 인해 저희가 힘들어지잖아요. 입원해 계시는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이 바빠서 얼굴 못 비치면 그에 따른 불만들이 나올 텐데 저희가 신경 안 쓰이게 생겼어요. 형님은 과일 가게에서 편하게 앉아 있으니까 월급 받는 저희 입장을 모르시겠죠.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요? 맨날 상사 눈치 보는 것도 힘든데 하필 연초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형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저희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할 얘기 다 끝났으면 그만 들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아, 언제까지 병실에 있을 거야? 나 집에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고.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은 줄 알아? 수술도 잘 끝났고 얼굴 봤으면 됐지. 얼마나 더 있으려고. 뭐? 아버님한테까지 인사를 하라고? 좀 전에 했잖아. 당신 지금 내 심기 건드는 거야? 내일 내가 스케줄을 전부 망쳤으면 좋겠냐고. 셋째 동서는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 마냥 소리를 질러댔어요.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서 밑에 동서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죠. 둘째 동서가 먼저 저와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이탈해 버렸고 뒤이어 셋째 동서가 따라가자 줄줄이 그 뒤를 따라 움직였어요. 저는 그런 동서들의 행동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다들 줄지어 병원에서 나와 동서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면서 큰소리치지 못하고 동서들 뒤를 따라가는 건 전부 다 이유가 있었어요. 둘째 동서가 결혼을 하면서 그 밑으로 장가를 가지 못한 채 홍기를 놓친 서방님들한테 직장 동료를 소개해주면서 그 동료의 지인이나 가족과도 연이 되어 좋은 성과를 얻었었죠. 그렇게 둘째 동서의 도움으로 막내 서방님까지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지만 같은 직장 선배라는 게 무시할 수 없었는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둘째 동서가 틀어지는 순간 그 뒤로 아래 동서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둘째 동서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은 있었지만
일이 커질 만큼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서 몇 번 눈 감고 넘어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게 손윗 사람한테 보이는 태도가 너무 예의가 없었고 서로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 해서 말을 가리지 않고 꺼내는 동서들의 행동에 저 또한 화가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동서들의 뒤를 따라가려는 순간 뒤이어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연초라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그런 거니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더 크게 일을 만들지 않길 원했어요. 그날 남편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서로의 감정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을 테고 더 나아가 등까지 돌릴 만큼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동서들은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모가 퇴원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동서들이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둘째 동서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밑에 동서들은 아예 꿈쩍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저도 그런 행동들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매달 무상으로 5 동서들에게 보내주었던 제철 과일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았습니다. 잘해줘봤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서부터 저도 잘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과일을 보내지 않자 둘째 동서가 매번 받아먹던 과일이 떨어졌는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요즘 과일 장사가 잘 되나 봐요? 많이 바쁘신지 매달 주시던 과일이 도착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까먹으셨을까봐 연락드렸어요. 돈 주고 사 먹기에는 과일이 신선해 보이지도 않고 맛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형님 가게에 과일이 먹고 싶은데 오늘 좀 붙여줄 수 있겠어요? 내일 손님이 오거든요. 요즘 우리 과일을 찾으시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동서한테 보내줄 과일이 있을까 모르겠네. 우리도 매번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주긴 했지만 이번에는 물량이 적게 들어와서 아마 동서한테까지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나도 동서한테 신경을 쓰고 싶긴 한데 매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보내주든지 할 테니까 당분간은 그냥 동네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될 것 같아. 요즘 과일값도 만만치 않거든. 어머, 그래서 지금 저한테 줄 과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 과일을 얼마나 먹는다고 그걸 지금 힘들다고 하시는 거죠? 혹시 돈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에이,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란 적 있어? 요즘 물량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 그리고 동서만 줄 수도 없잖아. 밑에 동서들도 못 챙겨주고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겠어? 우리가 적자 보면서까지 보내주면 장사하는데 영향을 끼치니까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보내줄게. 둘째 동서는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들어 장사도 잘 돼서 재고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던 동서들이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늦게 붙이면 짜증 섞인 말투로 신경질을 부리는 일까지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과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일을 받아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 태도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충 대화를 끝내고 전화를 끊자 둘째 동서가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조금의 시간도 낼 수 없다던 둘째 동서가 며칠 뒤 아래 동서들을 데리고 저희 과일 가게로 몰려왔어요. 손에 꼽을 만큼 저희 가게에 거의 온 적 없었던 동서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던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어쩐 일이야? 많이 바빠서 어머님 병문안도 안 오더니 이렇게 몰려와도 되는 거야? 아니면 근처에 볼일 보고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리기라도 한 거야? 그냥님, 저희 왜 과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맨날 아낌없이 먹다가 갑자기 끊기니까 적응이 안 될 정도라고요. 냉장고만 열면 과일이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어서 저희 애들도 형님 과일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소식이 없어서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찾아온 거예요. 과일 수급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가게 넘쳐나는데요? 오늘 온 김에 먹고 싶은 과일 좀 챙겨가도 되는 거죠? 다음부터는 늦지 않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애들도 과일 없어서 보채고 난리라니까요. 잠깐만, 들어가지 말고 일단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려고 온 게 아니라 과일 때문에 왔다는 거지? 내가 왜 그동안 안 보내고 있었는지 생각 좀 해봤어? 아니면 불만만 쌓인 거야? 매번 당연하게 받아 먹으니까 이번에도 설마 그냥 받아 먹으려고 온 거야? 동서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봐봐. 마트에서 과일을 사 먹기에는 돈이 아깝고 맛도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 그동안 내가 줬던 과일이 생각나서 가게로 찾아온 것 같은데 조금도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바쁘다고 했으면서 막상 냉장고가 비어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도 허전해서 알아서 찾아온 거잖아. 다들 어머님 퇴원한 건 알고 있지? 그럼 건강은 어떠신지 잠깐 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엎어지면 코 닿는 곳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일이 바빠서 병문안 오기에는 힘들었다고 치자. 그럼 어머님이 퇴원하시고 집에 계시면 주말에 잠깐 같이 시간 내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다들 모여서 동해 바다에 놀러 갔다 오고 서로 여기저기 잘만 싸돌아 다니더구만. 어머님 댁에서 몇 시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을까? 어머님이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동서들 어머님 댁에 가면 물 한 방울 묻힌 적 있었어? 그만큼 며느리들 고생하는 거 알곤 가끔 얼굴 보면 혼자서 무리하시는데 그 모습이 안쓰럽지도 않아? 정작 필요할 때만 얼굴 들이밀지 말라는 거야. 명절 때는 누구 할 것 없이 찾아와서 서로 음식 가져가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더구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매몰찰 수가 있어?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몸도 약한데 최근에 너무 무리를 하셔서 그런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었어. 내가 어머님 옆에서 힘들까봐 도와드렸는데도 그 정도로 약해지셨는데 동서들도 받은 만큼 신경 써 드려야 되지 않겠어?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동서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시모가 항상 걱정하셨던 건 아들만 줄줄이 낳았지만 문제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항상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둘째 서방님이 동서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둘째 동서의 소개로 다들 짝을 찾게 되자 시모가 너무 고마웠었는지 동서들을 항상 아껴주셨고 시댁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동서가 서방님들 전부 다 장가를 보내주게 했으니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저도 그런 노력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태도를 보이는 둘째 동서의 행동 때문에 아래 동서들까지 영향을 받다 보니 중심을 잡지 않으면 집안이 휘청거리게 될 것 같아 저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였고, 바라는 게 있으면 기본적인 건 하라고 과외를 받으러 온 동서들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죠.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인정받을 만큼 고스펙인 동서들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걸 하라는 것뿐이었는데 동서들은 제 말에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다음부턴 저희 가게 과일을 먹지 않겠다며 다들 뒤돌아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좋게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붙잡아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컸었는지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쪽 귀가 먹먹하길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먹먹했던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일시적인 증상이길 바랐어요. 어떠한 전조 증상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귀가 들리지 않던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그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저는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치료를 통해 돌아올 수 있다곤 하지만 그 기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한쪽 귀에서 발생되고 30대부터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이런 증상이 저에게 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런지 어지럼증이 동반됐고 제대로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휴식만이 청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간단한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남들과 좀 다른 증상이 뒤이어 발생이 되었고 다음날 한쪽 귀마저 청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도 먹먹한 소리만 들릴 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꼭 물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손짓을 하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또다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는데 아주 드물게 양쪽 귀가 안 들리게 되는 현상도 있다면서 최대한 한 달 정도는 집에서 푹 쉬어주면 청력이 돌아올 수 있다고 저희 부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했으니 의사 말을 믿고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남편 혼자 과일 가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몸이 회복할 수 있게 휴식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가족들이 전부 다 알게 되자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던 저는 시부모님께서 저를 보며 무슨 말을 하는데 알아듣질 못하자 글을 써주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죠. 시모는 제가 귀가 들리지 않는 게 신경이 많이 쓰이셨는지 몸도 불편하시면서 며칠 뒤 한약을 지어 오셨어요. 몸에 좋은 것들로 달인 거니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야 한다며 글을 써서 저에게 보여주셨죠. 그렇게 시모가 저희 집에 한 차례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저녁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동서내외들이 뒤이어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궁금했는지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서방님들은 저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서들이 저를 보는 눈빛은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소곤거리고 있었죠.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저 몰래 막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갔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동서들의 시선은 저에게 상당히 큰 상처를 줬어요. 단 한 명도 걱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이후 저는 항상 제품의 녹음기를 들고 다녔어요. 나중에 청력이 회복이 되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고 싶었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시모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준비했다며 시댁에서 잠깐 저녁 식사를 하고 오자는 말에 남편의 도움을 받아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몸도 안 좋으시면서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죠. 제가 챙겨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해서 눈시울이 붉어지려 하자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고개를 돌려 위를 바라보니 동서들이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동서들의 얼굴을 봐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무시하면서 시모가 차려준 음식들을 먹은 뒤 시모가 과일을 준비해 주셨는지 거실로 나오라는 말에 둘째 동서가 저를 보면서 거실로 나가서 과일을 먹어야 한다고 손짓을 했어요. 남자들은 식사가 끝이 나고 2층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매번 똑같은 패턴이라 저는 시모가 들고 계신 과일 접시를 넘겨받아 거실 테이블에 앉았는데 동서들이 저를 마주보고 앉더니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험담을 하는 것 같은 말투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하는 저는 답답했었지만 그냥 무시했고 시모가 준비해 주신 과일을 몇 개 먹은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명 저를 욕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저는 하루빨리 청력이 돌아오길 바랐어요. 항상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청력이 다시 돌아왔어요. 의사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예상했지만 저는 2주 만에 청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2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던 시간들이었고 제품에 항상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에서 시댁에 갔을 때 동서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 기머거리가 자기 욕하는 줄 알고 또 쳐다보는 거 봐라. 우리 말이 안 들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게 다 자기 업보인 거야. 그냥 알아서 때 되면 과일 주면 되는 걸. 그거 안 주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벌 받은 거잖아. 그냥 평생 귀가 안 열렸으면 좋겠네. 한 사람 조용해졌다고 싫은 말 안 들어도 되잖아. 별 볼 일 없는 게 꼴에 형님 대우 좀 해줬더니 자기가 이 집안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려 들어? 이 집안을 휘어잡을 사람은 나라고. 왜? 내가 이런 표정을 보이니까 기분이 나빠? 그런데 어쩌겠어? 양쪽 귀가 다쳐서 내 말을 듣지도 못하는데. 셋째 동서도 이참에 불만 있던 거 하고 싶은 말 다 털어놔. 어머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며느리로 들인 거야? 집안의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겨우 졸업해서 한다는 게 고작 과일 가게인데
도대체 뭐가 좋다고 며느리로 받아준 걸까? 형님,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큰 아주버님도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눈도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한 대 지워박을 거 아니에요. 무슨 방법 없어요? 아예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내 입 본다고 해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먹겠어? 자기 욕하는 줄 알고 먼저 일어나네. 과일만 아니었어도 당장 머리채 잡아 버리는 건데. 동서들의 깔깔거리며 저를 보면서 험담을 했던 녹음 내용을 듣게 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온몸이 부들거렸어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확인해 볼 게 있어서 당분간 제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걸 비밀로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동서들과 있을 때마다 모든 내용을 녹음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아왔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에 모든 걸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바빠서 시댁에 오지 않으려 했던 동서들은 저를 험담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는 일부러 시댁에 모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청력이 돌아오기 전에 험담을 하고 싶어 주말만 되면 시댁에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동서들은 저를 욕하는 거에 재미가 들려 시모와 남자들이 없을 때마다 막말을 퍼부었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될 때면 자리를 피하면서 계속해서 참아왔었죠. 그렇게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 시댁에 모두가 모였을 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제가 청력을 회복한지 모르고 맘 놓고 험담을 아끼지 않았어요. 듣지를 못하니 투명 인간 취급해도 된다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을 뱉어대고 있었죠. 그렇게 묵묵히 동서들의 욕을 듣고 있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둘째 동서가 로비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순간 제 이름인 최선희 씨를 부르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동서들은 일어난 저를 보며 무언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여는 모습을 보게 된 둘째 동서는 소파에 앉아있는 동서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굳어진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온 택배를 받아 거실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가족 모두를 불렀어요.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동서들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당황하고 있었죠. 2층에서 대화를 나누던 남자들과 주방에 계시던 시모가 거실로 나오는 순간 저는 상자에 있던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녹음기를 연결시켜 재생시켰죠. 택배로 온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동서들의 대화 내용은 귀에 담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고 5분 만에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런 기머거리가 뭐가 좋아서 맨날 저렇게 정성껏 챙겨주시는 거야? 우리는 아예 찬밥 신세네. 이렇게 모이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해. 차라리 그때 뇌출혈로 세상 떠나셨으면 우리가 시댁에 올 일이 줄어들잖아. 형님까지 옆에서 거두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찮아? 요즘 시대에 각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형님, 귀찮긴 해도 어머님 손맛은 좋잖아요. 반찬은 항상 무상으로 제공받으니 그걸로 만족해야죠. 저는 시댁에 오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요.
저는 그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형제들 중에 그 사람이 제일 삐쩍 말랐잖아요. 처음에는 자상함에 이끌렸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남자 구실을 어찌나 못하던지 배터리가 금방 떨어진다니까요. 그동안 제가 만나온 남자들은 기본 1시간이 넘었었는데 저 사람은 10분도 못 넘긴다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만족했냐고 물어보는데 얼마나 정 떨어지던지. 저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혼까지 고민 중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술 먹고 클럽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접근한 남자가 있어서 몇 시간 함께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 사람은 거들떠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기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어머, 동서는 어쩜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집안 내력인가 봐. 우리 그이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한 침대에 같이 눕지 않은 게 벌써 몇 달이나 됐어. 나도 풀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몰래 풀고 오면 되니까. 저 인간이 이제 남자로 보이지도 않더라고. 나는 애가 있으니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형님, 이런 대화 큰형님 앞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괜히 듣고 있을까봐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정말 괜찮겠죠? 꼭 저희 말을 귀 기울이는 것 같아서요. 정력이 회복되려면 1달 이상 걸린다고 그랬잖아. 아직 2주밖에 안 지났는데 귀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겠어? 저 표정을 봐봐. 멍 때리고 있잖아. 귀가 들렸으면 저러고 있겠냐고. 한바탕 난리가 났지. 나도 요즘에 봄을 타는지 많이 외롭던데 혹시 괜찮은 남자 있어? 나도 오래간만에 연애 좀 해보자. 그럼 제가 최근에 만나고 있는 남자가 주변에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조만간 5대5 데이트 한번 하는 게 어때요? 괜찮을 것 같죠?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동서들의 대화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서방님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동서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동서가 저를 밀치면서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던 녹음기를 뺏어 던져 버렸고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제 가방에 있던 사진들을 둘째 동서의 얼굴에 던져 버렸습니다. 막내 동서가 주선한 비밀 데이트에 동서들은 외간 남자와 즐기고 있었고 증거물들이 바닥에 떨어지자 동서들은 곧바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서들의 되돌릴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은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성격들도 비슷해서 사고 한번 칠 줄 알았는데 상상 이상으로 동서들은 상당히 질이 떨어졌었고 시댁 집안을 완전 무시하고 있었죠. 시모가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렸고 순식간에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죠. 그날 이후 5 동서들은 현재 상간소송으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귀가 안 들린다고 제 앞에서 거침없이 비밀 얘기까지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였죠. 하나도 정상인 여자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들 외간 남자를 만나 즐겼다는 거에 서방님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들 이혼하겠다는 분위기지만 아이들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들을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행동들이 결국 회사에까지 소문이 퍼져 현재 회사 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금이 간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너지게 되겠죠. 잘 지내려고 노력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와서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서방님들이 지혜롭게 처신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을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랄 뿐입니다. 동서들 또한 앞으로 정신 차리고 인생을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삶을 앞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써 내려가는 지금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려다 보니 제 눈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빨리 나오고 싶다며 발길질을 하던 그때가 생생하고 제가 눈을 감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줄 알았던 딸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전부 다 제 탓만 같고 고통만 주고 떠나보낸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태어날 때 다른 또래들보다 약하긴 했었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항상 잘 먹고 잘 지내왔었기 때문에 병이 찾아올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살짝만 부딪히거나 몸에 상처라도 나면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뭔가 이상함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급성 백혈병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었어요. 백혈병이라는 질병을 자세히 알아본 적도 없었고 주위에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던 저는 제 딸의 치료 방법을 물어보게 되었고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의사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발목을 잡으며 살려달라고 한참을 애원했습니다. 앞으로 행복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던 제 삶과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의사의 죄송하다는 단어가 제 딸과의 작별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걸 미리 알려주고 있었어요.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받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왜 백혈병이라는 병을 앓게 됐는지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딸도 정신적인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어 했었어요. 의사는 항암 치료를 받다가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시 정상적인 세포도 함께 없애고 나중에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서 조혈 기능을 복원시키는 치료법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는 설명을 해 주었지만 이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자식과 부모는 염색체가 반일치라 안 되고 젊고 건강한 형제 자매거나 아예 타인 중 유전자 일치율이 높은 사람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제 딸과 일치하는 이식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었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딸의 상태를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입원 수속부터 밟아야 해서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딸의 몸 상태를 설명하면서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 귀에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일이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며 급하게 연락을 끊어버렸고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제 두 귀를 의심했지만 남편 옆에 있던 여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었습니다. 항상 출장이 잦았던 남편이었고
하루의 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쁘게 지내오던 그 사람 옆에 오빠라고 부르던 여자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딸의 입원 수속과 병원에서 시키는 것들을 처리해 나갔네요. 20대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딸의 백혈병이 하루빨리 좋아질 수 있게 매일 기도하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주소를 알려달라는 문자 한 통을 보냈고 병원 주소를 적어 보내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오길 부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보내는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찾아온 남편이 병실 문을 열며 고개를 내미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남편을 병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몸을 밀치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 다른 것도 아니고 서연이가 아프다는데 이제야 오는 게 말이 돼? 나도 하루빨리 오고 싶었다고. 그런데 일이 바쁜 걸 어떡해?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나 또한 서연이를 걱정하고 있었다고. 지금 일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얻는 게 뭔데? 돈을 벌려는 목적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기 위해 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을 봐봐. 당신은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 서연이가 급성 백혈병으로 이식을 받지 못하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데 일이 손에 잡히디? 혹시 당신 다른 여자 생겼어? 옆에서 당신한테 온갖 애교 떨며 오빠라고 불렀던 그 여자 누구야? 그런 여자한테 한눈 팔려서 당신 딸을 나 몰라라 하면 마음이 편해? 서연이는 당신이 그래도 아빠라고 언제 오냐며 보고 싶어서 목소리라도 들어보려 하는데 전화는 받지도 않고 나중엔 귀찮은지 아예 전화를 꺼나 버리더라. 일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업무 중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옆에 끼고 있던 여자와 업무 중이었니? 당신은 서연이 얼굴 볼 자격도 없으니까 병실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 집안의 가장인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어요.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딸 얼굴을 보겠다며 병실 문을 강제로 열라고 하길래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일 큰 실망을 안겨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행동을 멈춘 남편은 저를 보며 당황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병원을 나갔고 참아왔던 눈물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가정이 우선이었던 남편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곤 있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보면 일이 바쁘다 보니 그런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그런 말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뺨을 올려붙였을 때 몸에서 풍기는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온몸에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아픈 딸의 얼굴을 보러 온 행동들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자의 촉으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그런 남편에게 바로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앞으로 딸에게 얼마나 많은 병원비가 들어갈지 몰라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또다시 며칠 뒤 낮에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고 아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딸은 밝은 얼굴을 하며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처음 본 남편은 급격하게 변해버린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딸은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시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픈 자기 딸의 말에 집중을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길래 뭐 하는 거냐며 눈치를 주면서 툭툭 치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에 급한 볼일이 있다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길래 시간 조절하고 온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무시한 채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딸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무작정 뛰쳐나간 남편을 붙잡으면서 뭐가 문제냐고 화를 내자 남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사람은 저희 집안의 가장이 아니었네요.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서연이가 당신이 와서 좋아하는 거 안 보여?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무작정 밖으로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은 왜 나랑 서연이를 생각하지 않고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는 건데? 백혈병에 걸린 서연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걸 알면서도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면서 이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았어.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내 시간을 버리는 거고 앞으로 2번 다시 병원에 오고 싶지가 않아. 그냥 우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 뭐라고? 당신 눈에는 서연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뻔히 봤으면서 지금 이 상황에 이혼하자는 말이 나와? 서연이는 자기 아빠 왔다고 들떠 있었는데 그런 딸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2번 다시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겠다는 거야? 힘들게 땀 흘려 벌어모은 돈들 치료비에 다 탕진하게 생겼는데 내가 왜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에서 벌써 절반이 흘러갔어. 나도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앞으로 무슨 병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서연이 병수발 들려고 힘들게 벌어모은 돈 다 털어서 치료비 갖다 바치다. 나중엔 서연이 기증자도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세상 떠나게 되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 아니야?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굳이 걸어갈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저렇게 아파하는 당신 자식을 더 이상 돌봐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도 아빠라고 해맑게 웃어 보이는 당신 딸한테 그런 상처를 줘야만 속이 편하겠어? 정말 세상 떠나면 2발 뻗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꾸린 가정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번에 내가 전화했을 때 옆에 붙어있던 그 여자 때문이지? 그래서 나랑 서연이를 버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우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잖아. 그 여자한테 간다고 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서연이랑 나한테 준 상처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을 거고, 만약 서연이가 당신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땐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확실하게 이혼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줘. 그렇게 해주면 나야 좋지. 내가 원하는 답이 그거였어.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앞으로 알아서 잘해봐. 나는 이런 지긋지긋한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준비해서 연락할 테니까 조만간 서류 낼 때 보자고.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함께 살아온 인생이 짧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가 다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던 딸은 더 이상 아빠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됐는지 시무룩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며 자리에 누워 버렸어요. 백혈병 진단이 내려지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딸의 얼굴에서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자기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기뻐하던 딸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불행해질까봐 자기 손으로 꾸려온 가정을 내치려는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막장까지 치닫게 된 마당에 저도 더 이상 모든 것들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 당장 회사로 찾아갔어요. 제가 난리를 치면서 남편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남편과 바람난 여자인 것 같았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따로 얘기 좀 하자면서 저를 밖으로 불러냈네요. 그 여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저를 보며 뱉은 한마디는 제 딸의 백혈병에 대해 걱정을 하는 말이었어요. 따님이 백혈병에 걸리셨다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되실까봐 사시는 게 말이 아니죠? 그런 마음 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여긴 엄연한 회사예요. 조 부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 회사 안에 들어와 무턱대고 난리를 치시면 되겠어요? 조 부장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여기에는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 그쪽이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걸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나를 대면하려 들어? 머리채 잡혀봐야 정신을 차릴래? 남의 가정을 무너뜨려야 속이 후련하지? 뭔가 상당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와 부장님 사이야 회사에서 이미 소문은 자자하고 부장님은 원래 바람기가 많은 분으로 유명하세요. 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입 킬러라고 해서 부장님 손을 안 거친 여직원이 없을 정도로 알아주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동안 이런 걸 모르고 계셨다는 게 상당히 눈치가 없으신 거죠. 여기에 뭘 얻으시려고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난리를 쳐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거예요. 그쪽만 경찰에 잡혀가는 안 좋은 모습만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바람 피운 주제에 이렇게 당당한 거야? 그쪽이 첫 여자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 잘 됐네. 이참에 그이랑 바람난 여자들 싹 다 고소해서 위자료 받아낼 테니까 너도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혼자서 뭘 어떻게 하시게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혼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기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세요? 이럴 시간에 그냥 조용히 돌아가셔서 따님 병수발이나 하세요. 이러니 부장님이 당연히 바람을 피우죠. 내연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제 앞에 있던 여자가 남편의 첫 바람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오고 말았습니다. 뭘 잘했다고 제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내연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고 당장 그 사람을 불러내라며 내연녀의 주둥이를 잡아챈 뒤 좌우로 세차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급하게 저와 내연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내연녀 앞에서 제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는 행동은 제 마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판사판이라 남편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고 서연이를 살려내라며 당장 병원비를 토해내라고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게 되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경비원들을 불러 저를 회사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방금 한 행동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화를 내며 내연녀를 부축해주면서 회사로 다시 돌아갔네요. 경비들에게 막혀 들어가지 못한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동안 저를 속이며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들이 저에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별이 번쩍이면서 한쪽 뺨에 얼얼함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멍해지면서 휘청거리고 있는데 또다시 번쩍이면서 반대편 뺨에도 얼얼해짐을 느끼게 되었네요. 네가 감히 내 아들 회사로 찾아가서 난리를 쳤다며? 거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너까짓 게 지금 거길 간 거야? 이런 문제를 왜 밖에서 떠들고 다니냐는 거야? 너는 생각이 없는 거니? 보자 하니까 이제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야?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서연 아빠는 지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맞을 짓을 한 건가요? 어머님도 서연이 몸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자기 자식보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내연녀에게 돈을 쓰겠다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저 혼자 서연이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모든 짐을 제가 져야 하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억울해서 찾아간 건데 제가 한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한테 왜 뺨을 허용해야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서연이는 백혈병 때문에 앞으로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이는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고 이혼까지 하겠다고 자기가 이끌어온 가정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꺼냈는데 제가 제정신이겠어요? 원래 남자들은 밖에서 돌아다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기분 전환 시키고 스트레스 풀어야 집안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거야. 여자랑 남자는 엄연히 다르다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왔겠어?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전부 다 너 탓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만해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인생 앞날을 가로막는 날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도 더 이상 미련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얼굴에 손을 댄 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일을 잘못 키운 벌 받으셔야죠. 제 양뺨에 손을 올려붙인 시모에게 받았던 만큼 돌려드렸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정신나간 여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모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양뺨을 어루만지며 급하게 도망치셨네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건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몸 상태가 안 좋아졌고 더 이상 남편이 병원에 찾아오지 않자 딸은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대충 상황을 알고 있던 딸은 저 몰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고 그렇게 몇 달 뒤 갑자기 딸의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심장 발작 증세가 나타났고 긴급 조치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지만 다시 한번 또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그땐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심장 발작을 일으킨 뒤 딸은 눈을 뜨지 못한 채 겨우 버티고 있었고 위태로운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제발 살아달라고 딸의 손을 잡고 제 목소리는 들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며 쉬지 않고 옆에서 말을 붙여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얼마 못 가 또다시 심정지가 오면서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담당 의사분은 제 딸 서연이를 살리겠다고 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노력했지만 딸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축 처져버린 딸을 껴안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쏟아내었고 반복해서 딸의 이름을 불러 외쳤지만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예전에 저희 가족이 함께했던 즐거웠던 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마지막이었는데 저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고 따뜻한 온기만 남은 채 제품에 안겨있는 창백해진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놓지 못하고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손으로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딸의 장례를 진행해야만 했고 힘들어하는 저를 대신해 저희 부모님께서 딸의 장례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자식을 잃게 되는 슬픔을 절대 느껴보고 싶지 않았는데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기력이 전부 떨어져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핸드폰에 알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있던 핸드폰을 바라보니 남편의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분명 딸이 세상 떠난 걸 알면서 찾아오지 않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제 딸의 장례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 남편은 내연녀와 500짜리 크루즈 여행이 잡혀 있다며 취소할 수 없어서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5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이체시켰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여자의 치마폭에 휘둘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딸의 장례가 끝난 이후에 남편을 찾아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게 되었네요. 그렇게 딸의 장례를 힘겹게 끝낸 뒤 병원에서 생활할 때 딸이 쓰던 유품을 미처 정리를 하지 못했던 저는 집에 돌아와 가방에 있던 물건들을 꺼내놓고 있었는데 가방에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고 처음 보는 물건이라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 펼쳐보는 순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막 여행을 마치고 온 남편은 이혼 때문에 그러는 거면 며칠 뒤에 다시 전화 주겠다며 끊으려 하길래 서연이가 남편에게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면서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전달한 뒤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에 남편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 내연녀가 같이 따라 들어왔네요. 마침 잘 됐네. 저 여자한테도 할 말이 정말 많았거든. 크루즈 여행은 즐거웠나 봐.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네. 당신이랑 쓸데없는 말 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서연이가 쓴 유서나 줘봐. 원래 오지 않으려 했는데 찝찝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당신이 지금 서연이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잘 한번 읽어보라고. 당신이 이러고도 앞으로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제가 건넨 딸의 유서를 건네받았고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을 읽어내려간 순간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서를 읽어내려가고 있던 남편의 손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들고 있던 딸이 생전에 남긴 유서를 끌어안은 채 오열을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네요. 아빠가 제가 쓴 편지를 읽고 계실 때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존재가 되었겠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저번에 아빠가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꼭 한 번은 아빠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제 2번 다시 볼 수 없겠죠? 저는 그동안 아빠 딸로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했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살아온 세월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저는 너무 소중했고 그 기억을 절대 잊고 싶지 않고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아빠가 예전에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하세요? 평생 저를 지켜줄 거고 옆에 머물러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아빠 옆에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아빠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헤어지려 하는데 아빠의 손에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만 보여줬던 따뜻한 미소를 그 여자한테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아빠한테 처음으로 배신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집에 들어오실 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길래 저만이 비밀을 안고 있으면 가정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래서 입을 닫고 살아왔었는데 아빠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아빠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아빠의 곁에는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지켜보면서 그동안 아빠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전부 무너지고 말았네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시면 항상 밝게 웃으시는 모습과 엄마를 챙겨주시는 변하지 않는 모습에 저는 항상 참고 있었지만 마음의 병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크게 멍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방에 자물쇠로 걸어놓은 서랍 안에는 그동안 아빠가 만나왔던 여자분들의 사진과 영상들이 전부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만나고 계신 여자분이 아빠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분을 만나시면서부터 저와 엄마한테 대하는 모습들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셔서 많이 놀라긴 했었어요. 그래도 가족을 챙기려 노력하셨는데 그 여자가 엄마보다 더 크게 다가오셨나 봐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건 딸로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선물이에요. 딸은 자기 아빠의 모습을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혼자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의 서랍 안에 있던 모든 증거물들을 남편 앞에 보여주었고 옆에 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이 담긴 증거물 또한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녹음된 파일 안에서는 내연녀가 남편과 저를 이혼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한 다음 이중적인 생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연녀한테는 동거를 하고 있던 다른 남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 자식까지 있었지만 법적으론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에 벌어들이는 돈을 동거남과 자기 자식한테 전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내연녀가 다른 남자와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까지 전부 다 사진으로 촬영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딸은 남편에게 절대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끝으로 유서를 마무리 지었네요.
남편은 그동안 딸이 조사했던 모든 증거물들을 보고 오열을 했고 옆에 있던 내연녀는 온몸을 떨며 도망치려 했지만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린 채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은 뒤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딸의 마지막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남편은 지금까지 제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매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에 담겨있던 모든 내연녀들에게 상간녀 소송을 끝낸 상태이고 법적인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요. 저와 딸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만난 내연녀는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었고 남편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아픔을 가지고 떠난 딸만 생각하면 지금도 제 눈에선 눈물이 흐릅니다. 남편이 평생 속죄하며 살길 바랄 뿐이네요. 그리고 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게 되었어요. 제 작은 도움으로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모를 오랜 기간 백혈병으로 투병한 그분의 건강이 회복되어 앞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저희처럼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한 꽃길만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이번 설 명절에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제 2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어느 여름날에 아들과 며느리를 따라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바깥바람을 쐬서 그런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출발했을 당일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날씨가 너무 좋았었는데 저녁이 되면서부터 날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고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여행 온 것만도 저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늙은이 데리고 다니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어디 가게 되면 항상 저를 챙겨줘서 너무 고마웠었어요. 남편이 곁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여행을 자주 다녔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혼자서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탈까봐 신경 써주는 아들과 며느리의 관심 때문에 그래도 우울함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말은 안 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오랜 기간 힘들어 했었고 그걸 알고 있던 아들 또한 며느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최대한 자주 여행을 다니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게 되었던 거였어요. 저 또한 아들과 며느리 덕분에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여행이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날이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었죠. 아들은 펜션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우산을 쓰고 해변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며느리가 심심하지 않게 말동무를 해주면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다리 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다리 밑에 철썩이는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잡생각에 빠져 있었고 세상 떠난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다리 위에 튀어나온 무언가에 걸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고개를 들어버렸고 툭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목걸이는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잡겠다고 몸이 반쯤 다리 위로 넘어가는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다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목걸이는 남편과 제가 연애했을 때 저에게 처음으로 선물해줬던 목걸이라 제 몸에서 분리가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를 구해주겠다며 수영도 잘하지 못하는 며느리는 거센 파도에 바닷물을 먹고 있는 저를 구하기 위해 아들이 있는 펜션을 한번 바라본 뒤에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며느리도 저처럼 허우적거렸지만 저보다 젊어서 그런지 헤엄을 치며 가까이 다가왔고 다리 밑에 있는 기둥을 잡을 수 있게 몸을 밀어 주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다리 기둥에 몸을 붙여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살려달라며 목이 터져라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저희가 있는 다리 쪽으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지만 쉬지 않고 쳐대는 파도는 결국 저와 며느리의 손을 떨어뜨려 놓았고 멀어져가는 며느리를 보면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야에서 멀어져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구조 요청을 하는 순간 저희가 펜션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자 아들이 밖으로 나와서 저희를 찾다가 제 목소리를 듣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리 밑을 쳐다보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아들의 말에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다리의 기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악착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들은 밧줄이 달린 튜브를 제가 있는 곳으로 던져주었고 그렇게 아들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며느리가 떠내려간 곳의 위치를 가리켰어요. 아들은 119에 신고를 한 뒤에 며느리의 이름을 불러 외치며 떠내려간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잠시 뒤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소강 상태로 들어갔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도의 너울과 바람은 좀 전에 비가 왔을 때보다 심해진 상태였어요. 좋지 않은 구조 환경이었지만 최대한 노력해준 구조대 분들에게 제발 며느리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수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사라져버린 며느리는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돈분들은 현장으로 달려와 난리를 치셨고 사부인은 제 멱살을 잡으셨어요. 그깟 목걸이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무식하게 떨어져 나간 목걸이를 찾겠다고?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내 딸 얼굴을 2번 다시 못 보게 만들어요? 당장 데려오세요. 혼자서 나오면 마음이 편하세요? 당장 제 딸을 데리고 오라고요?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 딸은 지금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르는데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나요? 당장 들어가서 구해오세요. 장인어른, 일단 진정하세요. 분명 혜영이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구조대 분들이 무사히 구해오실 거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사라져버린 지 벌써 5시간이나 넘었다며? 그럼 이미 내 딸이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 자네랑 둘이 여행 오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내 딸 불편하게 사부인까지 데려와가지고
편하게 쉬지도 못하게 해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잖아. 이 모든 일이 자네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내 딸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사돈분들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파도를 보면서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색을 하기에는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버렸고 날도 안 좋아서 결국 수색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좋아지고 다시 수색이 진행이 되었지만 며느리는 끝내 저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네요. 그날 이후 아들과 저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딸을 잃게 된 사돈분들 또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사부인께서는 매일 만취가 되셔서는 저희 집에 찾아오셔선 제 아들의 멱살을 잡은 채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네요.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어가던 어느 날 사부인은 더 이상 저와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겠다며 평생 동안 원망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말을 끝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었고 아들은 아내를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며느리가 떠나버린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몇 번이나 찾아가 산 사람은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제정신이 아닌 아들을 다시 데려오려 했지만 아들은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저희 가족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아이만 없었던 것 뿐이었지. 주위에서도 항상 천생연분 같다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 부부금실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짝을 잃어버렸다는 고통이 아들에겐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던 것 같았네요. 그렇게 한동안 며느리가 떠난 곳에서 머물러 있던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 집에 들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뒤에서 많은 걸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까지 잘했던 며느리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공간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인터폰을 바라보니 오래간만에 사부인께서 찾아오셨길래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드렸죠. 그런데 사부인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제 눈에 들어온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현관문에 서 계시는데 아들이 사부인께 인사를 드리며 들어오시라고 손짓을 하다가 사부인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아들도 똑같이 보게 되었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부인이 들고 있던 물건은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는 유골함이었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터라 저희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아들은 자기 아내의 장례를 못 치렀다는 것 때문에 사부인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사부인이 저희에게 화를 내셨네요. 내 딸을 세상 떠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염치로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거야? 그건 우리를 2번 죽이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자네한테 내 딸을 보여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자네랑 사돈 때문에 내 딸은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장례식장에 오면 누가 좋아하겠어? 유골함이 어디에 안치될 건지 알려줄 생각도 없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게. 솔직히 내 딸이 자네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네는 모르지? 능력도 없는 자네한테 시집와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살아왔던 것만 생각하면
나는 자네가 너무 원망스럽네. 그동안 둘이서 함께 살아가면서 벌어모았던 재산의 일부 중에 내 딸의 몫은 가져갈 테니 그렇게 알고 두 번 다시 얼굴 마주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네. 평생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 말고 살아야 할 거야. 아들은 오열을 하면서 사부인이 들고 있던 유골함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래도 아들에게만큼은 유골함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냐며 부탁을 드렸지만, 사부인은 끝내 알려주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저희는 삶이 더더욱 어려워졌고, 아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 살다가 결국 며느리가 떠난 자리에서 함께 떠나고 말았습니다. 절대 해선 안 될 선택을 해버린 아들도 더는 제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는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저 또한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제 손으로 아들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버티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저 또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죠. 사돈댁은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장례식장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의 일부분을 가져갔고, 저에게 벌받은 거라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라는 한마디를 건넨 뒤 두 번 다시 얼굴을 볼 일은 없었네요. 그렇게 언제나 제 곁에 든든하게 지켜주던 가족들은 전부 다 떠나게 되었고, 저는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매일 찾아와 주셨고,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정신적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저와 꽤 친한 지인 중 한 명이 같이 일 좀 해볼 생각 없냐며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직업이라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추천을 해 주었네요. 그렇게 지인의 부탁으로 함께 시작하게 된 직업은 다른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거였고, 일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다니는 일당직이었습니다. 지인분의 말대로 저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직업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혼자서 집에 있을 때는 쓸데없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매일 새로운 집에 들어가 음식을 해주면서 그 집안의 기분 좋은 기운을 받는 게 저에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는 거라 불행은 있을 수가 없었고, 그런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인과 함께 했던 일이 어느새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네요.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전부치는 일감이 생겨 지인과 함께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급한 볼일이 생겼는지 부득이하게 저 혼자만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도착을 하니 꽤 잘 사는 지역의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아파트에 도착한 저는 지인에게 건네받았던 번호에 전화를 하게 되자 한참 뒤 앞치마를 두른 한 사람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따라 들어간 곳은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비싸 보이는 집이었어요. 함께 오려 했던 지인의 말로는 부촌 동네라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라는 말을 전해 들었던 것처럼 눈이 부실 정도로 고가의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응접실에서 잠깐 기다려달라며
집주인과 잠깐 얼굴 면담이 있을 거라고 저를 안내했고 응접실 안에 들어가 자리에 앉은 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집안을 구경하고 있던 그때 두 눈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대문짝만한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가 확인하는 순간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네요.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제 머릿속은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접실 밖에서는 어느 여성분이 가정부 직원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가까이 걸어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일단 정신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급하게 자리로 돌아가 앉아 있었고 응접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에게 인사를 한 사람은 세상 떠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처음 본 사람이 저를 반겨 주었네요. 제가 안색이 좋지 않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댄 뒤 어색한 웃음을 보이자 제 앞에 앉아있던 여자는 저에게 그날 할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은 뒤 주방으로 안내를 받아 앞치마를 두르고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하면서 액자에 걸려있던 며느리가 확실하게 맞는지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고 일을 하고 있던 가정부가 그런 저를 보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고 갈 거냐면서 따지고 들길래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주방 쪽으로 걸어오면서 뭐가 이리 시끄럽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가온 한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겉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며느리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품에는 3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안겨 있었고 며느리도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자 품에 안겨있던 아이를 가정부에게 맡긴 뒤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밖으로 데리고 나왔네요. 그리고 비상계단에서 며느리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분명 제가 세상 떠난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죠? 정말 네가 맞구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 거야? 너는 분명 다리 밑에서 나랑 손이 떨어져서 바다로 떠내려갔잖아. 그리고 너희 사돈이 유골함을 보여줬는데 왜 네가 지금 내 두 눈앞에 살아있는 거냐고. 네가 세상 떠난 줄 알고 내 아들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니? 그러다 결국 너를 따라가려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지금 네가 내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된 건지 모든 걸 확실하게 얘기해라. 어디까지가 진실인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요? 판단은 본인들이 해놓고 왜 저한테 이유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살고자 헤엄쳐서 걸어 나온 것밖에 없었는데 제가 세상 떠난 줄 알고 어머님이랑 그이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잘 됐다 싶었죠.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 집안의 식구가 되고 난 이후부터 제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루하루가 너무 끔찍했었다고요.
둘이 번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맨날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야 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는 건 조금도 없는데 그 지긋지긋한 삶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바닷가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어머님한테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어머님을 구해드리고 밖으로 나오시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뒷걸음질 치게 되었고 제가 세상 떠난 것처럼 꾸미게 된 것뿐이에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야? 차라리 그냥 내 아들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잖아. 내 아들은 네가 세상을 떠난 줄 알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는지 아니? 너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미 떠나버린 내 아들은 어떡할 건데? 잘못된 선택이 더 이상 내 아들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그게 왜 제 잘못이에요? 능력 없는 그 사람 잘못이죠. 아까 제품에 안겨있는 아이 보셨죠? 비록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긴 했지만 제가 임신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받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부모님께 나타나서 동물뼈로 유골함을 만들어 보내라고 했겠어요? 그만큼 어머님 집안의 며느리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네요. 저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 어머님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과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선택까지 하게 만든 거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울증약까지 복용했겠어요? 지금 저는 약에도 의존하지 않고 제가 원했던 삶을 되찾았다고요. 살다 보니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사랑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최고였고 제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것도 돈이었네요. 제가 왜 이런 계획까지 세웠냐고요? 그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얘기하면 어머님이랑 그이가 저를 설득시키려 했을 테고 또다시 그런 문제로 저를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만들었을 텐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끔찍하고 아까웠어요. 분명 제가 원하는 이혼을 안 해주려고 끝까지 질질 끌었겠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건 본인 선택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 남편 오기 전에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원래 일당 15만 원인데 2번 다시 얼굴 안 보는 조건으로 5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 무너뜨리면 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저희 남편도 이 사실 모르는 거 아니니까 쓸데없는 계획 세워서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돌아가세요. 며느리의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 집안과 살아가는 게 괴롭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더 충격인 건 며느리가 새로 꾸린 가정에서 현재의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했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저와 며느리가 주고받는 대화가 밖에까지 울려 퍼졌는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비상계단의 문을 열며 고개를 내민 남자가 며느리한테 여보라는 단어를 뱉는 순간 저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새로 꾸린 가정에서의 남편은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보다 한참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 남자는 무슨 일이냐며 며느리를 여보라고 부르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며느리는 별일 아니라며 곧 들어가겠다고 돌려보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며느리의 얼굴에 뺨을 올려 붙이고 말았습니다. 네가 선택한 삶이 이거야? 돈 때문에
너보다 한참 늙어 보이는 노인네를 선택한 거야? 이러기까지 살고 싶은 거니? 그게 뭐 어때서요? 저만 행복하면 그만 아닌가요? 어차피 저는 저 사람의 재력을 손에 얻은 거고, 저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니,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더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이 제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킨다면 저는 어머님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어머님을 무너뜨리던지 아니면 세상 빛을 볼 수 없게 만들 테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엮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허튼 수작 같은 거 부리려 하지 마시고 살펴 들어가세요. 며느리의 충격적인 말들은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게 하고 말았습니다. 절대 며느리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저는 며느리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벌을 줘야만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는데 더 이상 제가 살아있을 이유는 없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며느리의 인생을 무너뜨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한참 동안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와 인연을 끄는 사돈분들께 이 사실을 알렸는지 초인종을 누르며 급하게 현관문을 열길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저희가 왜 찾아왔는지 대충 이해 가시죠? 일단 저희가 워낙 시간이 없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제 딸이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는 조건으로 섭섭하지 않게 돈을 좀 챙겨줬어요. 금액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그쪽 아드님이 세상 떠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 정도면 눈 감으실 때까지는 편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남의 집에서 저는 이제 그만 붙이고 하고 싶었던 일을 좀 해보는 게 어때요? 제 딸이니까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거 아시죠? 그래도 옛 추억이 있어서 한 번 맺은 인연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가 봐요. 당신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유그럼만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내 아들은 지금쯤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확실하게 미련을 버려야 내 딸의 앞날도 걱정 없는 거지. 그래서 보여준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세상 떠난 그쪽 아드님이 우리 집안에 못한 건 아니지만 내 딸의 그릇을 채워줄 만큼의 능력 있는 남자는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일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앞으로 마음 편히 살아가세요. 그럼 저희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제 앞에 돈봉투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난 사돈댁들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으로 더 이상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돈봉투를 들어 사부인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고 머리채를 잡은 뒤 내 아들 살려내라고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사돈어른은 저를 강하게 밀치며 자기 딸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급하게 집 밖을 나섰습니다. 난리를 치다가 발목을 삐끗했는지 뒤따라 갈 수가 없었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들의 그리움에 잠 한숨 못 자며 날을 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제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서를 찾는 거였고 며느리와 사돈댁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내려달라고 신고를 하게 되었네요. 며느리가 저에게 주고 떠난 많은 돈은 며느리와 사돈댁을 벌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라도 그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했었고, 저희 가족을 상대로 위장 사기의 계획을 세우면서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난 부분에 대한 죄질은 상당히 무거울 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던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줄 알았는데 버젓이 두 눈 뜨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저희에게 숨기고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네요. 분명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테지만 그 사람들의 끝은 결국 나락이라는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며느리와 사돈댁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문제에 대해 처리 중이라는 통보를 받긴 했습니다. 혹시 몰라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중이네요. 며느리가 저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 몰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돼서 내린 결정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며느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그동안 있었고 우울증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길 바랄 뿐입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때 다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무사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